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직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지은이는 썸머, 출판사는 스타라잇입니다. 16,500원, 276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0월 7일입니다. 썸머,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한 정서적, 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꿋꿋이 버티며 성장해 부정적 정서의 대물림을 끊고 6살 아들과 함께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타인을 존중할 수 없는 수준의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을 심리 조종자라고 부른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는 나르키소스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나르키소스라는 미모의 청년이 등장한다. 나르키소스를 본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사랑에 빠질 정도였다. 어느 날 그는 맑은 샘물을 마시려 몸을 숙였고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심리 조종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를 소중하게 가꾸는 일반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과 구분된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면 심리 조종자는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자녀와 경쟁까지 할 정도이다.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프티콜랭은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4%는 극단적인 자기애를 갖고 있는 심리 조종자라고 설명한다. 정서적으로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심리 조종자가 피해자를 확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애이다. 심리 조종자는 이성으로서 거부하기 힘든 성적 매력을 발산하여 호감을 산다. 그리고 만남 초기 재빨리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학대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전에 단숨에 사로잡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심리 조종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배우자라는 법적 지위, 경제 공동체와 자녀 양육이라는 강력한 덫이 2중 3중 견고하게 설치된다. 나의 파트너가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심리조종자의 자기관리는 이를 생업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전문 헬스 트레이너의 수준이다. 화끈하게 돈을 잘 쓰는 심리조종자도 있다. 밥이나 술을 잘 사주거나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어린 시절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곰을 키우는 사육장을 취재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링거 바늘을 꽂고 호스를 달아 담즙을 채취하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채취 과정에서 곰에게 알사탕을 먹이는 장면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곰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리라 생각했지만 곰은 오히려 사탕을 먹을 수 있기에 신이 났다. 단맛에 정신이 팔린 곰은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사무실로 엄청나게 큰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가벼운 사이에서는 선물하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이나 반지와 같은 선물을 한다. 수첩을 펼치면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메모지가 붙어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할 법한 손발 오그라드는 멘트도 끊이지 않는다. 심리조종자는 피해자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다. 심리조종자의 제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이다. 오랜 직장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피해자에게는 결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평소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라면 함께 살며 유기견들을 입양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딩크족을 꿈꾼다면 딩크족으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고 할 것이고 당신이 다자녀 가정을 꿈꾼다면 친구 같은 다정한 아빠가 되기를 꿈꾸어 왔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피해자는 간절히 기다려온 천생배필을 만난 것만 같다. 심리조종자가 피해자를 연인으로 포섭하는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빠르게 진도를 나간다는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두 번째 데이트에서 성관계를 하며, 세 번째 데이트에서 미래를 약속한다. 피해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휩쓸려 간다. 심리 조종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결혼을 서두를까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진행했다고 한다. 심리 조종자가 관계를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철저하게 연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심리 조종자가 본색을 감출 수 있는 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몇 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다. 우리의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면 이야기는 심각해진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는 표현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공유하는 특징이 많다. 이들은 자기애, 가학성애, 정신이상, 마키아벨리주의 등의 성격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심리 조종자와 비교하여도 훨씬 도덕적인 관념이 떨어진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심리 조종자는 단순하게 누구나 단점은 있다라는 사실을 넘어선다. 이들은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자신의 잘못이나 결함을 잘 인정하지 못한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공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심리 조종자는 과거에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피해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자극함으로써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한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신체적 아픔을 과장하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회의 탓으로 돌린다. 심리 조종자는 대부분 자기애적 상처나 애착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심리 조종자여서 학대를 당했거나 혹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심리 조종자는 실제로 고통이나 불행을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도 크게 티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기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심리 조종자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손톱 밑에 가시라도 박히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주변에서 가시 빼는 법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빼지는 않고 앓는 소리만 한다. 혹은 남편이 가시를 빼주지 않았다. 딸이 가시를 손톱 밑에 꽂아두고 갔다며 늘 남의 탓을 한다. 문제의 원인은 늘 남에게 있으며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 심리 조종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 연민에 빠져 나를 돌봐줄 구조자를 찾아 헤매는 것뿐이다. 구조자의 도움을 받아도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을 돌보거나 변화하기를 거부한다. 심리 조종자는 밑바닥이 뻥 뚫린 컵과 같아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심리 조종자가 불행 속에 허우적거리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어쩌면 이 게임에서 심리 조종자를 이기는 방법을 찾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이기는 방법은 바로 게임에서 영구히 로그아웃 해버리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 혼자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심리조종자 연인이나 배우자와 단절을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런 심리조종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까지 되어야 한다. 공감 능력이란 역지사지를 말한다. 심리조종자는 가족들의 감정에 공감해주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요구를 마음껏 침해한다. 때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한 피해자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은 심리 조종자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니 불쌍하게 여기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며 두둔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 조종자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지적으로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리 조종자는 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가까운 이의 참된 행복이나 자아 실현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늘 우선이다.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심리 조종자를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심리 조종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뛰어나거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결함이 없는 완벽한 나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분노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트집 삼아 식당이나 각종 업체에 별점 테러를 하기도 한다. 심리 조종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분노를 폭발하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멸감을 표출한다. 심리 조종자와 함께한다는 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심리 조종자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인정, 칭찬을 갈구한다. 그들은 겉으로 매우 매력적이며 유능하고 특별한 모습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나 사회에서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한 가면일 뿐 진짜 심리 조종자의 모습은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심리 조종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참되고 진실한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리 조종자는 대중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의외로 가깝게 지내거나 오래된 친구들이 없다. 심리 조종자가 사회에서 맺게 되는 관계는 아주 피상적인 관계일 뿐이다. 동호회 회원으로 몇 개월 알고 지낸 사이거나 1년에 한두 번 문자로 안부를 묻는 사이, 혹은 그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가스라이팅이란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당하게 되면 불안해져 누군가의 의지를 꺾어버리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아무도 모르게 자행되는 괴롭힘으로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자친구가 다른 견주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자 이를 본 심리 조종자는 여자친구에게 당신이 먼저 눈웃음 치면서 꼬시는 걸 봤어 라고 몰아세운다. 여자친구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려 애쓰지만 심리 조종자는 여자친구가 상대 남성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지적한다. 이후 여자친구는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며 산책을 한다. 혹시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추파라도 던질까봐 걱정하면서.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심리조종자는 온갖 비난과 공격을 일삼는다. 물론 이들이 하는 말들은 당연히 거짓말이거나 과장됐거나
진실로 시작했으나 끝부분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반박하고 부정하고 증거를 들이밀어 설득을 시키려는 피해자들은 수배의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 심리 조종자로 인해 비방을 받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인터넷 카페 내에서 게시글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도리어 그 글이 번역기로 돌린 글이라는 엉뚱한 추정을 하였다. 심리 조종자들을 오래 상대하다 보면 최대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은 배제하고 일일이 사실을 나열하며 문장 하나하나 아주 객관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혀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글이 번역기를 돌린 것 같거나 문서에나 쓰이는 문장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다. 인정하자. 세상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천성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머리까지 좋은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식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호의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또 하나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자. 친구들 사이에서 요리조리 이간질하면서 아닌 척 연기하던 몇 명의 친구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회사를 생각해보라. 귀찮은 일은 남에게 떠맡기면서도 상사 앞에서는 자신이 굳은 일은 다 한 양 연기하면서 일보다는 정치질을 열심히 하는 직원 몇 명이 떠오르지 않는가? 100명 중 두세 명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심리 조종자에 들어맞는다. 배우자나 연인 관계로 얽혀있는 피해자는 더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바로 심리 조종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 등 심리 조종자의 정서적 학대만 이해하는 것은 심리 조종자가 이성을 희생양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일에 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관계야말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초강력 무기이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심리 조종자와의 성관계는 말 그대로 어메이징하다. 심리 조종자와의 성관계는 그 횟수 또한 절대적으로 많기도 하다. 그들은 과도한 성생활을 하며 과한 자극을 추구한다. 피해자로서는 이렇게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는 정말 잘 맞는다고 느낀다. 그 누구와도 느껴본 적이 없는 짜릿한 경험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심리 조종자는 누구와도 성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잘한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는 내가 찾던 운명의 상대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당신은 심리 조종자와 교감을 느끼고 눈빛을 주고받고 애정을 느꼈을 수 있지만 심리 조종자에게 있어 성관계란 당신을 정복하는 하나의 게임이며 자신의 에고를 충전하는 시간일 뿐이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이다. 경계선이란 다른 사람이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저지해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이다. 이 울타리는 유연하므로 우리가 허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히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눈앞에서 보란 듯이 이 경계선을 부수고 망가뜨리고 더럽힌다. 스킨십은 애정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닿았던 사람을 더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사계절을 겪어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학대자들은 당신의 몸을 만지면서 자신들을 덜컥 신뢰하고 애착하도록 만든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적 바운더리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결혼을 해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는
몇 개월 이상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다. 하지만 심리 조종자는 타인의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리는 데 선수이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를 무너뜨렸을 때 더 큰 성취감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심리 조종자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자존감을 깎고 내면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확신을 낮춘다. 피해자는 약해지고 심리 조종자의 학대에 더 종속되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가 씌우는 수치심에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심어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공격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연인이나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 외도나 성매매는 걸리면 안 된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 부담에서 오는 전율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도를 하는 경우 상간남이나 상간녀도 외부에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약점을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조종한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들켜도 뻔뻔하게 내가 외도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 트라우마를 주겠다며 배우자를 협박할 때도 있다.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는 한 TV 프로그램에 낚시에 빠져 사는 어느 여성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낚시는 좋아하지만 생선과 회를 먹지 못했다. 그 때문에 집안의 냉장고 4대가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가족들은 삼시세끼를 매운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먹지도 않는 생선을 왜 잡냐는 패널의 질문에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했다. 짜릿한 손맛. 사연의 주인공이 원했던 것은 생선 자체가 아니라 입질이 올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진동이라든지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의 느낌이었다. 심리 조종자의 연애도 이와 비슷하다. 이들은 관계 초반에서 오는 긴장감이나 스릴감, 상대의 마음을 얻었을 때의 쟁취감을 추구한다. 하지만 정작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 대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되면 피해자의 경계선이 어느 정도인지 찔러보며 슬쩍 테스트한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한다거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려고 시도한다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한다든지 말이다. 심리 조종자는 나와의 관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로 찾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대학원에서는 교수가 대학원생을,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식이다. 나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는 타깃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심리 조종자 중에는 딱히 수익이 창출되지 않음에도 여러 직원을 두는 고용주도 많다.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이익이 남지 않음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아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 조종자 고용주에게는 그 자체가 남는 장사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피해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1년을 경력이나 퇴직금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도망도 갈 수 없다. 더 악독한 심리 조종자는 직원들에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에 가입하게 하여 2년을 묶어두기도 한다.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채면 도망을 가기 십상이므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장치를 해놓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가 만들어 놓은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찾아온 분들께 나는 심리 조종자의 나이를 묻는다. 당신의 심리 조종자가 20, 30대라면 그 덫에는 허술한 점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비교적 금방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심리 조종자가 40, 50대라면
그 덫은 시간의 힘을 통해 견고해졌기 때문에 쉽사리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중년의 심리 조종자는 1만 시간이 아니라 2에서 3만 시간을 쌓은 사람들이다. 이간질과 모함, 가스라이팅과 따돌림 등 누군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데 프로급의 수준을 가진 심리 조종자다. 프로가 설계해 놓은 이 덫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견고하고 복잡하다. 법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 성적으로 이중삼중 촘촘하게 그물을 짜놓는다. 모든 영역에 걸쳐 옴짝달싹 못하게 엮어버리니 도망가기가 어렵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인간으로서 엮일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다. 사실 심리 조종자나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런 심리 조종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제력에 의존하게끔 만든다. 심리 조종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경제력을 상실시키는 게 목적이다.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한 피해자는 자신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리 조종자 남성이 아내의 경제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비교적 쉽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단절이 된 아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된다.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나가버린다.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경력을 이어나갈 수도 없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내는 다시 사회로 나가기 두려워진다. 사실 심리 조종자 연인과 헤어지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 중 대부분은 몇 개월 안에 그 사람과 재회를 한다. 심리 조종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체력이 부족한 사람이 운동을 할 때는 마의 구간이 존재한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운동하느라 가뜩이나 부족한 체력을 다 쓴 나머지 도리어 일상생활이 버거운 시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더욱 꾸준히 운동하면 웬만한 일상은 거뜬히 보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을 하니까 다음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피곤하다라고 주저앉는다면 체력은 점점 약해지기만 할 것이다. 심리 조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심리 조종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바로 건강한 내면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끄는 초반에는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므로 혼자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의 구간이 존재한다. 이 구간에서 다시 예전의 학대자에게 돌아가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와 일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기분 나쁘다고 카톡방을 나와버리거나 퇴사하며 이메일을 지워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메일 및 카톡 대화 내용은 다 저장하자. 단둘이 대화하지 말고 제3의 목격자를 만들어내라. 단톡방에서 대화하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대화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초원의 포식자들은 무리에서 떨어진 개체를 노린다. 의도적으로 나는 고립되지 않았으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현재 상황이 누군가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희생양이 고립되지 않고 누군가와 교류하고 어울린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여왕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여왕벌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축되지 않고 외부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힘들다면 정부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그 사실만으로도 심리 조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젊을 때는 심리 조종자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심리 조종자는 한 그룹에서 여왕벌 놀이를 하고 정체를 들키면 다른 그룹으로 가서 여왕벌 놀이를 하며 이를 반복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활개를 펴고 활약할 수 있는 그룹이 생각만큼 무한대로 있지는 않다. 동창회를 한번 헤집어 놓고, 내가 사는 동네를 한번 헤집어 놓고, 직장을 한번 헤집어 놓고, 맘카페를 한번 헤집어 놓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갈 곳이 없다. 이미 동창들 사이에서도, 내가 속한 직업군 사이에서도, 이 동네의 모든 교회에도 소문이 다 났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심리 조종자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래 집단의 사람들 또한 연륜이 생기며 심리 조종자와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 조종자는 여왕벌 놀이에 호응해줄 관객을 모으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힘들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르게 눈치를 채고 거리를 두므로 여왕벌 놀이도 빠르게 끝난다. 심리 조종자가 변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두 다른 사람의 탓이므로 남을 비난하고 원망할 일이지 스스로 변화할 이유는 없다. 변화의 기본은 자기 반성이나 심리 조종자에게는 자기 반성 능력이 없다. 심리 조종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당신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이 그를 분노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심리 조종자가 빛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더 빛나서 그의 몫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당신의 잘못으로 시작됐고 당신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갈등이 커졌으며 당신이 바보 같거나 멍청해서 일을 그르쳤다. 어떤 문제가 생기건 심리 조종자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세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사기를 쳐본 적이 없으며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러할 것이라 가정한다. 그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칠 것이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것이다. 심리 조종도 마찬가지이다. 회복의 첫 단계는 나는 나의 소중한 존재로부터 정서적 혹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그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학대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대자와 정서적으로 단절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계를 끊는 것이다. 연인이라면 이별을 하고 서로의 SNS까지 모두 차단하는 것이며 부부라면 이혼을 하고 이후 주요 집안 행사에 만나지 않는 것이다. 자선책은 최소한의 관계를 선택하면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만남과 연락을 최소화하며 선을 긋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상대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선을 그으려고 하는 순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심리 조종자가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떨구며 사과를 하기도 하고 뉘우치는 행동을 하거나 변화된 행동도 보여준다.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달은 심리 조종자가 행동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심리 조종자의 흔한 레퍼토리 중 하나는 커플 테라피나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자는 것이다. 많지는 않으나 실제로 상담을 받는 예도 있다. 이 경우 심리 조종자는 상담사 앞에서 연기한다. 상담사의 눈에 비친 심리 조종자는 말쑥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심리 조종자의 도발로 인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분에 받쳐
도리어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일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는 참회하고 뉘우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여 상담사가 자신의 역할을 꽤 잘 수행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곤 상담을 종료할 것이다. 운이 좋아 심리조종자에 대해 잘 아는 심리상담사를 만나 정체를 들켰다면 불똥은 당신에게 튈 것이다. 어디서 돌팔이를 데리고 왔어? 하여간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니까. 만약 부부 상담을 받자고 하는 심리조종자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어떨까? 심리조종자는 너는 왜 매사에 협조를 안 하냐며 비난을 할 것이다. 어느 패를 뒤집건 당신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심리조종자와는 평온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자. 심리조종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벌주거나 괴롭힐 수 있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중독되고 점점 더 악화된다. 심리조종자는 물을 엎지르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 물을 닦아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심리조종자가 물을 엎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심리조종자는 평화와 화합은 원치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에 우리가 젖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뿐이다. 심리조종자가 여기에서 물을 계속 엎지르든 다른 곳에 가서 엎지르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다. 심리조종자는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한계의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자. 하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니거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영역은 내버려 두어야 한다. 심리조종자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조종자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조금도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친구와 함께 다니며 얻는 뿌듯함은 느끼고 싶고, 값비싼 선물은 받고 싶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포기할 수 없고,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기 싫어하는 등 심리조종자와의 관계에서 얻는 이득을 하나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명심하라. 짧게 끝낼수록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심리조종자가 주는 것은 공짜가 없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이 있다. 조금 안이 굽긴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어주며 우리는 뒤로 실익을 챙기는 작전이다. 내가 상대하는 심리조종자가 그래도 분별력이 남아있는 수준이라면 협상이 수월하다. 하지만 이보다 못한 이들이 존재한다. 정신연령이 유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보복 수준은 유치하고 찌질하다. 부모 앞에서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행동을 다 큰 성인이 한다.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에 가까운 심리조종자라면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법적 소송을 진행해보면 상대는 이미 동종 전과를 수차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이런 경우라면 본전을 생각하지 말자. 법적인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것이 가장 이득이다. 당신의 학대자가 어느 정도의 미성숙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손해의 크기가 정해진다. 상대가 유치하고 물불을 못 가릴수록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나르시시스트 전문가인 리틀 샤먼이 소개한 일화가 있다.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아내가 그녀를 찾아왔는데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리틀 샤먼은 남편에게 아내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나를 도발하면서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르시시스트다운 대답이다. 이때 리틀 샤먼이 내린 처방은 이러했다. 아내에게 큰 개를 키우게 한 것이다. 이후로 남편은 아내를 때리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려고 할 때마다 집채만한 개가 지저대니 개에게 물릴까 무서워서 말이다. 피해자들은 학대자에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논리정연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위 사례의 남편은 평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작전의 큰 틀은 심리 조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이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의 심리 조종자가 그토록 지키고 싶거나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자. 명예나 체면, 평판, 타인의 이목과 같은 것일 테다. 또는 금전적인 이익만 취할 수 있다면 다른 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다. 너무 오랜 시간 정신적 학대 상황에 자신을 노출하면 안 된다. 나를 잘 돌봐야 한다. 심리 조종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기억하자.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부터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여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직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내 바람과 소망이 더 많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타인의 인격과 삶에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하는 자각이 대부분의 사람에겐 존재합니다. 양심이고 평등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남도 나와 같은 권리와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자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와 남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욕망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것이 깡그리 무시되거나 중대하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 그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은 보편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왕과 양반과 노비가 있었으니까요. 지구상에는 지금도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곳도 있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왕족을 모시는 국가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곳은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사라졌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도 계급 차별이 엄존합니다. 만민 평등의 정신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이제 갓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생명에 가깝습니다. 이에 반해 내가 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우기는 마음이 비양심 또는 양심불량인데 이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등 인격장애자의 특징입니다. 자기애가 병적인 수준으로 지나치게 발달한 인격장애자는 전 인구의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5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인격장애자일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과도한 자기중심성을 인지하고 알아서 잘 피해갑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들의 마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바로 심리 조종자들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러한 심리 조종자나 인격 장애자들과 엮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경우가 가족, 특히 부모나 배우자가 인격 장애자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이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부모 형제라면 평생 괴롭힘을 당합니다. 완전히 의절을 하는 정도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들의 괴롭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책 저자의 말대로 인격 장애자들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은 의절과 단절입니다.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관계를 모조리 끊는 것입니다. 정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는 것이 차선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은 가장 확실하지만 실행하기는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 책은 주로 연인이나 배우자 등 인생 동반자 관계에서의 인격 장애자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이러한 심리 조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 남녀 간이든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심리 조종자는 사랑을 인질로 잡은 인질범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사랑 또는 행복을 얻기 위해 인질범에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갖다 바칩니다. 물론 그 사랑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인질범은 이 책에도 나온 것처럼 멋진 외모나 지위를 과시하고 돈을 뿌리며 피해자의 눈을 현혹합니다. 이것은 사기 범죄와 같습니다. 그럴듯한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착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누가 내 돈을 단기간에 불려주겠다고 하면 금세 혹해서 갖다 바칩니다. 이것은 내 욕심이 나를 망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인데 숙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나 자신의 숙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평소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왜 그것에 관심을 갖는지 등등 내가 만나는 사람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일은 인생이라는 돌다리를 건널 때 반드시 두드려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무지와 욕심과 게으름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심리 조종자와 엮이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등 혈연으로 묶인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개 욕심이 원인입니다. 돈, 지위, 명예, 외모, 이 네 가지 미끼에 혹해서 낚싯바늘에 꿰이는 물고기가 됩니다. 사과 한 상자를 사면 간혹 썩은 사과 한두 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썩은 사과를 제거하고 나머지 싱싱한 사과를 먹죠.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25명을 만나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은 인격장애자 또는 심리조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우선 사과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썩었으면 미련 갖지 말고 버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썩은 사과를 먹고 배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한 이기심과 건강한 이타심의 두 날개로 살아갑니다. 날개의 균형이 깨지면 추락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중용과 중도, 균형과 절제의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인격장애자나 심리조종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그런 경향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경우는 스스로는 물론 주변의 양육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겠죠. 그러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정도의 사회성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 또는 지적인 영민함 등은 사회적인 성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기업 창업자나 경영자 중에서의 사이코패스 비율이 일반인 평균보다 몇 배나 높다고 합니다. 인격장애의 단점은 잘 억누르고 장점은 잘 살린 케이스죠. 범죄자 집단에서의 인격장애자 비율도 일반인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죠. 이들은 대부분 성장기의 양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추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경 탓이나 교육 탓만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범죄자 대부분이 불운을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성장기 환경과 교육은 대부분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내 선택에 따라 길이 크게 달라집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 그만큼 비뚤어질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셈이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자란다면 또는 자란 후에라도 뼈를 깎는 자기 극복으로 자기 삶에 새겨진 환경의 지문을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는 안온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자란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따라 변화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항상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나 스스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